자,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불평등이라는 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철학자 장 자크 루소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타락시키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하는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철학자 루소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도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소는 불평등의 뿌리를 캐내기 위해서 아예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를 상상해냈습니다. 그걸 바로 자연상태라고 불렀죠. 이건 일종의 사고 실험이에요. 사회, 문명, 교육 이런 것들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전부 벗겨냈을 때 과연 그 안에 남는 순수한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상상해 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루소가 상상했던 인간의 순수한 상태,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루소가 그린 초기 인류는요, 무슨 고결한 야만인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그런 존재였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은 딱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자기 보존 본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다른 존재가 고통받는 걸 참아 보지 못하는 연민이라는 감정이었어요. 행복이라고 해봤자 그냥 배부르고 편히 쉬는 거, 불행은 굶주림이나 아픈 거, 그게 전부였죠. 규칙도, 언어도, 심지어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누구는 힘이 더 세고 누구는 더 약하고 이런 신체적 차이야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그냥 누가 사냥을 좀 더 잘하냐 마냐 정도의 아무 의미 없는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루소의 이 말이 바로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 도울 필요도 없었고 서로를 해치려는 욕구도 없었다. 이게 바로 루소가 상상한 인간 본연의 모습, 고독하지만 악에는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만족스럽고 평등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루소가 평생에 걸쳐 풀고자 했던 미스터리였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이 평화로운 상태의 종말은 아주 단순한 두 가지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인구가 늘어나고 먹을 게 부족해진 거죠. 이런 환경적인 압박 때문에 혼자 살던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자연 상태가 무너지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진짜 악당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념이라는 감정이죠. 함께 살게 되면서 인간들은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이 세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요. 다른 사람들 눈에 우월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 파괴적인 열망, 즉 정념이야말로 루소가 봤을 때 모든 미래의 불평등을 싹 틔운 씨앗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령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세상을 타락시켰을까요? 루소는 이 과정이 역사적으로 아주 뚜렷한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름하여 불평등의 3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가 바로 루소 주장의 핵심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만들어지고, 둘째, 권력이 등장하면서 강자와 약자가 나뉘죠.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단계입니다. 전제정치가 나타나 주인과 노예를 만들어내죠. 단순한 비교하는 마음이 어떻게 인간 전체를 타락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인 셈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농업과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발명되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사유재산이 생겨난 거죠. 이 땅은 내 것, 이 곡식은 내 것 하는 순간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게 됩니다.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자, 재산이 생기니 당연히 그걸 뺏으려는 사람도 생기고 혼란이 찾아오겠죠.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뭘 만들었을까요? 바로 법과 정부입니다. 그런데 루소의 통찰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이 법과 정부라는 게 사실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부자들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였다는 거죠. 이렇게 불평등은 이제 그냥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시스템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지배하는 강자와 지배받는 약자가 공식적으로 나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게 정말 최악입니다. 야망에 가득 찬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부추기고 법 같은 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오직 힘으로만 통치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전제 정치입니다. 결국 주인과 노예라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불평등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합법적인 정부는 무너지고 타락한 형태의 힘센 놈이 왕인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루소 혼자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루소의 이 이론은 또 다른 철학계의 거물 토머스 홉스의 생각에 대한 정면 반박이기도 했거든요. 두 사람의 생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루소에게 자연 상태는 평화 그 자체였지만 홉스에게는 그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싸우는 전쟁터였어요. 인간 본성에 대한 생각도 정반대죠. 루소는 인간이 원래 선한데 사회가 망쳤다고 봤고 홉스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라 사회가 꽉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핵심 감정도 루소는 연민을 꼽았지만 홉스는 허영심과 시기심을 꼽았죠. 루소의 핵심 비판은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홉스 씨, 당신은 지금 사회에 찌들대로 찌든 문명인을 보고는 그게 원래 자연 상태의 인간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즉, 홉스는 닭이 시대에 이기적이고 허영심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놓고는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원래부터 인간이 저랬다고 잘못 결론 내렸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사회가 이렇게 문제라면 루소는 우리한테 다 버리고 그냥 숲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루소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복귀가 아니라 비판이었어요. 이 자연 상태라는 건 일종의 거울 같은 겁니다. 이 거울에 우리 사회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뭘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하려는 비판의 도구였던 거죠. 그럼 200년도 더 된 이 생각이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루소의 생각은 현대 사회가 가진 모순을 처음으로 폭로했고 정부를 비판하고 개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치나 교육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국가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져서 우리의 타고난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정말 소름 돋는 이 개념으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새로운 자연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불평등이 극에 달해서 한 명의 독재자가 모든 걸 지배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모든 시민이 다시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등해지냐고요? 한 명의 주인을 섬기는 노예로서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건 평화로웠던 최초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파괴된 최악의 상태로 회귀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사회는 진정한 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루소가 그토록 경고했던 저 새로운 자연 상태를 향해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루소의 이 날카로운 분석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